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2006년 데뷔 이후 매년 최고의 성과를 쓰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올해 진행한 콘서트 투어에서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으로 미국의 GDP가 43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연 티켓뿐만 아니라 공연장 인근의 숙박시설과 식당 등의 매출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에 경제를 합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녀의 세계라는 강의까지 개설했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 등 음악 세계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팬 문화까지 학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싱어송라이터로서 뛰어난 재능, 컨트리와 포크, 팝, 인디, 얼터너티브 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채, 개인적이고 솔직한 가사, 그리고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또 이미지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상업적인 전략까지 팝 가수 한 명의 존재가 문화를 넘어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경제 현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가는 날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죠. HMM. 새 주인 찾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그 과정이 좀 난항이라고 하네요.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누구와 가장 먼저 협상을 할 건지 그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잠시 후에 논의해 보겠고요. 자, 앞으로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을 해결해야만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프닝에서 내드렸던 말씀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로 이 아이돌 그룹 전원이 병역 의무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진, 제이홉, 슈가, 그리고 R&B, 오늘은 지민과 정국이 차례로 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갑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지 포춘이 이 그룹이 연평균 36억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그룹은 누구일까요? 어디일까요? 한글로 5글자 혹은 알파벳 3자 어떤 걸로 보내주시든지 다 좋습니다. 힌트를 안 드려도 되겠죠? 벌써부터 정답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이제 다 군대에 갔는데 팬클럽 이름도 암이라고 하죠. 방탄과 군대는 뗄 수가 없다. 드디어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병역의 의무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좋습니다. 굉장히 빅 이벤트를 앞두고도 오늘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3%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0.2%, 대형지수지 S&P 500 지수도 0.39%가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빅테크주들 다 떨어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무려 3.4%가 뛰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5% 넘게 뛰었는데요. 아마 이제 AI용 반도체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뉴스, 이러니까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좀 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제 이 반도체 주들의 랠리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입니다.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12, 1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뭐 우세한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금리의 정점이 아니라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보폭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담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데, 지난 9월 점도표상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평균 5.1%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5.5니까 한 내년에 두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추가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석 달 전 전망이라면, 네. 과연 그동안 미국에 발표됐던 물가지표, 고용지표, 소비지표가 다소 뭐 약간 이제 등락은 있지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연준 위원들의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가 관심사고요. 이 시장의 기대보다도 이제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야, 미국 경기가 그렇게 빨리 안 좋아지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야,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잡히니까 연착륙에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실물 지표들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에 앞서서 발표될 미국의 11월 CPI, PPI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도 좋아 보이는데요.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2,520선대 안착을 했는데, 오늘도 출발이 좋습니다. 네. 두 자릿수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만 팔고 있지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 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좀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오르네요. 코스피는 0.67% 오른 2,542, 코스닥은 0.25% 오른 837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혼부부 하면은 당연히 뭐 집 마련하고 혼수 마련하고 이런 걸로 바쁠 텐데, 그것 말고도 필수품이 대출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 결혼한 신혼부부 자체가 줄고 있고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역대 최대입니다. 그것도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까지. 맞습니다. 이게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맞벌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9쌍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통계청이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 2천 쌍으로 역대 가장 낮아서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6만 9천 쌍이 줄었습니다. 6.3% 감소해서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 가장 작았고요. 뭐 2015년만 하더라도, 불과 7년 전만 하더라도 신혼부부 수가 147만 쌍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0%, 4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후에 매년 이제 이 5만 명, 7만 명 해마다 줄어서 이제 7년 만에 44만 쌍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결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통계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작성이 됐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은 좀 높아졌어요. 6,800만 원 선이어서 1년 전에 비해서 6.1% 늘어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400만 원꼴, 외벌이의 경우는 한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빚입니다. 대출을 갖고 있는 이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이 90% 수준인데요. 빚이 많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앙값은 한 1억 6,400만 원 정도인데, 1년 새 빚이 1,000만 원가량, 1,000만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혼인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로 잡히는 거고요. 10쌍 중에서 90%, 9쌍이 빚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집 마련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또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악순환인 거잖아요. 사실은 결혼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요. 결혼 자체도 전셋집 구하는 것 포함 거의 3천여만 원, 3억 3천여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아, 전세까지 포함하면 네. 평균이다 보니까 만약 수도권 서울이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회 차원에서 신혼부부에 한해서 증여세 한도를 1억 5천만 원까지 네. 양가 합치면 3억 원까지 증여세 매기지 말자라는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 아마 법이 통과되면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일단은 뭐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는 부모들이 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일 테고요. 자동차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는가 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인구 구조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신차를 사는 사람 중에서 좀 장년층이 많이 늘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올해 60,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가 30대 신차 등록 대수를 넘어섰다라는 통계인데요. 한 이제 이 카이즈 U 데이터라는 이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연령대별 신차 등록 대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11월 때까지 60대에서 70대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가 22만 4천여 대입니다. 30대 등록 대수 19만 5천여 대, 거의 3만 대 가까이 더 60, 70대가 많이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0대 뭐 월 평균 신차 등록 세수가 한 1만 7천여 대인 걸 감안하게 되면 한 달 남았습니다만 올해 12월 수치를 더한다 하더라도 60, 70대가 더 많이 뽑았다라는 얘기인데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30대보다 60, 70대가 신차 등록 대수가 많은 건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력이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60, 70대와 달리 또 30, 40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꾸준히 또 신차 등록 대수가 낮아지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신차를 더 많이 산다. 60, 70대 기준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산 차량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60, 70대 은퇴하고 신차 뽑아서 전국 여행하는 거냐. 그러면 좋을 그러면 텐데. 좋겠는데 착각은 자유였습니다. 제 은퇴 연령대인 60대 이상 소비자들의 경우에 올 상반기 신차 베스트셀러는 뭐냐? 소형 트럭이었습니다. 1톤 포터. 포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이제 11,000여 대로 이제 현대차의 신형 세단 그랜저가 2위인데 네. 1,300대를 웃돌았습니다. 그 뒤를 봉고차가 5,700여 대. 뭐 소렌토, 현대차, 투싼의 순이었는데 이건 뭐 60, 70대만이 아니라 이제 70대도 비슷한 이제 패턴을 보였거든요. 70대의 차종 운전자별 구매 순위도 포터가 가장 많아서 이 말은 60, 70대 한 10명 가운데 2명꼴로 소형 트럭이나 봉고를 사서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고령층이 가장 많이 산 자동차 1위가 포터, 3위가 봉고. 우리 흔히들 봉고 지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봉고나 포터가 많이 팔릴수록 경제가 안 좋은 거다. 아이고, 노령층에 좋은 차 타서 이제 놀러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게 또 현실이고요. 또 하나, 국내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부 거래라는 건 이제 10대 재벌 간 계열사 간 거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이 지난해 이제 내부 거래액을 봤더니 1년 전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네. 196조 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10대 재벌 그룹이니까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뭐 셀트리온으로 62.5%, 그 뒤를 한국타이어, 삼성, SK 순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내부 거래 유형 어떤 게 있느냐? 상표권 사용료예요. 그룹 상표권. 상표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만 한 1조 7,800억 원에 달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7% 늘어났고요. 내부 거래 비중이 줄어든 기업도 있었습니다. LG가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 거래 비중이 좀 줄었고요. 물론 이제 내부 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 거래의 어떤 이런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총수 일가의 지분이 좀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부의 대물림 이 이제 또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좋게 말하면 효율화고 수직 계열화인데 나쁘게 보면은 문어발이고 일감 몰아주기고 부의 대물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또 공정위가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KBS 김준범, 장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딱 두 분만. 네, 조촐하네요. 조촐하지만 서로 분량은 더 많아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이게 쉽지 않은 이슈인데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쉽게 좀 재밌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HMM, 네.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2년 전까지는 흠슬라라고 불렸다. 테슬라의 버금가는 예. 흠슬라. HMM 그 흠이라고 부르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뭐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옛날 그 현대상선이죠. 네. HMM 지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왜 파는 건지를 비롯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분이 예. 예, 사실 많이들 김준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양대 국적 선사가 한진해운이 있었고요. 네. 현대상선이 있었죠. 현대상선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현대그룹의 이제 계열사였고, 근데 한진해운이 2017년에 파산을 합니다. 사실 그때 정부가 좀 구해줄 줄 알았지만 정말 의외로 그냥 파산을 시켜버렸죠. 했고, 사실 한진해운이 1위 해운사였는데 네. 2위였던 현대상선이 이제 갑자기 혼자 남은 국적 선사가 됐는데 네. 뭐 1위인 한진해운도 못 버텨 나갈 정도로 해운업 불황이었으니까 현대상선도 사실 휘청휘청했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구조조정, 워크아웃 다 거치면서 이제 현대그룹에서는 이제 계열 분리됐고, 지금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상이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산업은행과 네. 해양진흥공사, 해진공이라고 불리는 두 곳이 거의 양대, 거의 지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양대 그 주주로 있으면서 사실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는 뭐 사실상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정부가 최대 주주인 이제 국적선사가 사실상 6년째, 7년째 지금 이제 공기업 형태로 있다 보니까 뭐 우리 뭐 예전에 뭐 지금 한화가 된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이런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 유수의 기업들이 너무 공기업으로 오래 있으면 네. 민간 기업으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 혁신이 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새 주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그 일환에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이제 팔겠다라고 사는 이제 계획표를 짰고요. 그래서 지금 새 주인 찾기가 지난달 11월 23일에 이제 본 입찰을 받았더니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사겠소라고 이제 저기 그 입찰 가격을 써냈는데 네.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러니까 1등 후보자가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저런 관측, 뭐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장혁진 어제 뭐 기자. 뉴스 보니까 뭐 금융위원회랑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 만나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한다고 하는데, 뭐 해운업이라는 게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었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HMM을 갖고 있지만 팔고는 싶었는데 코로나 때 이게 몸값이 엄청 비싸지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예정이니까 지금 좀 정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지금 엑시트하는 게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이제 매각에 나선 배경도 있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결국은 민간 기업은 다시 이제 민간에 팔아서 민영 기업으로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지금 뭐 지표만 보면 엄청나게 건강한 기업입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나아졌죠. 25%고요.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18조, 영업이익이 9조예요. 9조. 네. 18조 원어치 팔아서 이익을 9조를 남긴 어마어마한 장사를 해서 지금
그동안의 빚 다 갚고 예. 지금 쌓여 있는 뭐 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1년 안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유동 자산, 그러니까 사실상 이 현금성 자산이 14조 원 정도 된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6월 기준입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거를 인수하는 사람은 그 현대상선에 뭐 배도 갖고 여러 가지 사업권도 갖게 되지만 그 현금성 자산 14조 원을 통째로 갖게 되는 거니까 뭐 물론 뭐 부채도 있습니다. 예, 물론 부채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우량 기업이어서 사실 올해 업황이 해운업 업황이 안 좋긴 하지만 뭐 좀 장기 어차피 이게 업황이라는 게 출렁이는 거니까 올라왔다 내렸다 보통 3, 4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길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적 선사니까 굉장히 뭐 탐낼 만한 일종의 매물인 거는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비대하고 부실도 많았던 회사를 정부가 건강하게 워크아웃 하면서 네. 군사를 다 빼놨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사실 여러 대기업들이 좀 군침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입찰에 하림하고 동원그룹이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많은 그룹들이 관심을 보였었어요. 예. 그리고 입찰 적격 후보로 하림, 동원, LX 그룹이 있었는데 LX 그룹은 이제 불참하기로 했고 마지막에. 지금 하림과 동원만 이제 남은 상태죠. 네. 그 전에도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입찰 가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해운업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약간 접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에 너희가 좀 살래? 뭐 이런 의사타진도 했다고 보도들이 나왔었고 또 많이 수출하는 게 철, 포스코 같은 데도 너희가 사서 좀 해보면 어떤 이렇게 좀 타진을 했었는데 네. 뭐가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쪽에서 좀 검토하다가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미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새 주인 찾기 입찰에 나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캐리어선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철광석이나 뭐 벌크선 같은 거 이용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약간 이게 컨테이너선 위주로 되어 있는 HMM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동원그룹하고 하림은 해양 산업하고 좀 연관이 그래 있죠. 둘 다 이제 식품 회사인데 그렇죠. 하림은 이제 축산업을 하는 거고 이제 동원은 이제 참치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동원은 그래도 이제 참치니까 뭐 배도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배 왜-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만. 그렇죠. 좀 다릅니다만. 근데 왜 하림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하림처럼 이런 축산업 하는 회사는 해양 물류, 특히 곡물 운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료 네. 때문에. 예. 네.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곡물이 뭐 것 같으세요? 뭘까요? 옥수수, 옥수- 밀. 예. 아, 그렇죠. 뭐 쌀, 밀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곡물이 압도적으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우리나라가 한 2,200만 톤 정도 곡물을 소비하는데 55% 이상이 옥수수예요. 그 사료용이라는 그렇죠. 거죠. 다 사료용이죠. 이게 소, 돼지, 닭이 먹는데 옥수수는 99%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외에서 가져와야 돼요. 하림 입장에서는 닭을 키우려면. 그래서 이제 하림이 이제 2015년에 펜오션을 인수해서 지금 펜오션 중심으로 이 HMM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림 입장에서는 이 이제 HMM을 이제 갖게 되면 뭐 굉장히 이제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림 같은 경우에는 펜오션은 벌크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배를 밑에 이제 바가지처럼 만들어 놔서 그 바가지에다가 뭐 곡물을 이렇게 때려서 씻는 그런 거고 컨테이너는 다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를 위로 이제 쌓아서 네. 운송을 하는 배인데 그러면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을 양쪽을 다 가지게 되는 거네요. 하림 입장에서는. 또 동원 입장에서는 지금 동원은 이제 육상 물류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 동원 네. 로엑스라고. 근데 이제 HMM까지 인수하면 지금 또 동원이 부산 항만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상 물류 그리고 육상. 터미널 그리고 육상 물류 회사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하. 이거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좀 이런 구상을 갖고 좀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동원이나 하림이 현재로서는 유찰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쪽이 인수를 하든 우려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워낙 전문 분야에서 잘은 모르지만 이 대형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지금 HMM 같은 경우가 세계 해운사 중에 8등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기 노선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그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해요. 노선을 짠다든지 화주의 그 수요에 맞게 보통 이런 거는 하루짜리 계약이 아니라 몇 년짜리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물의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몇 톤짜리 배를 얼마나 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노하우인데
사실 동원이나 하림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기가 가져가서 과연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문을 이제 현대상선 노조 특히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H&M 노조가. 사실 H&M 노조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리냐 비싸게 팔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기업 시가총액 순위로 봐도 동원이나 하림이 H&M보다 훨씬 작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뭐 먹지 말란 법은 없지만 먹게 됐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전기 노선 컨테이너선 전기선을 운영한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 인수가 과연 이게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냐라는 우려도 굉장히 있긴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내부 경영진들이 또 기존에도 있고 임직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H&M 내부에서는 뭐 재계서열 상위 대기업도 아니고 하림 동원이 뭐 반갑지는 않다라는 게 그 내부 직원들의 이제 분위기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금전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H&M이 거의 한 10조 좀 넘는 상황이고 그중에 한 38.9% 정도가 지금 매각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이거 한 4조 원이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붙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기가 뭐 6조 원이네 7조 원이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상선의 시총이 보통 어제 기준으로 한 10조 되고요. 네. 최근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한 달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11, 2조 정도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번에 파는 지분은 이제 38.9%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구채 전화 등등 복잡해서 실제로는 한 60%의 지분율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조 정도짜리를 파는 건데 사실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은 보통 뭐 한 30% 정도 더 쳐주거든요. 네. 그럼 66조에 30% 젖혀주면 7조 원대 정도 돼야 되는데 이 7조 원을 과연 이 하림이나 동원이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현금을 몇 조 원씩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하림이나 동원이 그렇지 않은 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림이나 동원이 입찰 계획서를 내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써내는지는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다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대출 차입을 해올 텐데 지금 보통 이런 기업 금융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 7에서 8% 정도 잡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잡고 한 6조라고 치고 인수 금액을 한 절반을 차입을 해온다. 그럼 3조 원을 한 8% 정도에 차입을 해오면 1년 이자만 2,400억입니다. 그럼 최소한 1년 매년 2,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야 그 이자라도 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운영 자금은 차치하고 과연 이 기업이 그런 자금력이 있어? 사실 이제 생각나는 게 예전에 대우건설 먹었다가 승자의 저주에 빠진 금호 금호아시아나그룹.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돈 가격 측면이나 현금 조달 능력을 보면. 혹시나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입찰 금액이 정확히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뭐 하림은 한 6조 4천억 원, 이제 동원이 한 6조 2천억 원 정도 써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림이 조금 더 많이 좀 금액을 써서 낸 걸로 지금 이제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사는 애 뭐 눈높이가 한 8조까지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너무 좀 싸게 팔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죠. 어쨌든 하나밖에 안 남은 국적 선사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게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좋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조금 차분하게 지금의 뭐 공기업 형태로 차로 좀 더 가다가 상황을 보고 파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889 하나님도 그렇고 5237님도 그렇고 아니 왜 잘 나가는 기업이라며 이제 돈 잘 벌기 시작했다면서 왜 이거를 민영화하려고 하느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서 민영화하면은 뭐 누가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조금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아니죠.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민간 기업이었고 또 해운 산업 특성상 이제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조 원을 벌 수도 있지만 몇 조 원을 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규로 배도 건조하고 사야 되는 거고 또 투자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또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시각이라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보통 M&A에서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건 그 전에
당신들 얼마씩에 사갈 겁니까? 한번 적어내 보세요 하고 일단 그 가격을 보고 빠르면 사나흘 안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 3주가 지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매각을 하는 쪽은 결국 이제 산은과 해양진흥공사 쪽인데 뭐 사실상 정부라고. 예. 예. 이제 두 곳의 기관이 거의 지분율 비슷하게 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동원, 하림, 산은 그다음에 또 해양진흥공사 제가 다 출입했던 데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완전 함구입니다. 뭐 이런 대형 딜은 뭐 아무로 사실 홍보팀이 입이 있어도 입을 말을 못 해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근데 조각조각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산은과 해양진흥공사 쪽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산은은 어쨌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공적 자금을 7조 원을 때려 부었거든요. 그럼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쏟아부는 돈을 찾아서 엑시트해야 되는 게 더 큰 기관인 것이고 네. 해양진흥공사는 말 그대로 해양진흥공사이기 때문에 그 엑시트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적 선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미래를 가능성 있게 세준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여서 약간 그 해진공하고 산업은행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거죠. 해진공의 입장이 그 HMM 그 내부의 입장과 조금 더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인을 찾아서 팔자.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신중하게 가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산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주인을 찾아서 어쨌든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또 민간에 맡겨두면 잘하지 않겠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장혁진 기자 말씀처럼 산은을 주관하는 금융위 기재부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를 주관하는 해수부 차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막 의견 조율이 덜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매물의 특성상 이게 이제 영구채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예. 이 빚을 굉장히 많이 떠안고 있는데 이 빚이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수한다는 것은 지분을 인수하는 건데 이 지분을 그 기업들이 인수를 하는데 또 어디선가 새로운 주식이 전환돼서 나타나 버리면 이게 굉장히 꼬이고 복잡해지는 계산식이 복잡해지잖아요. 이러한 인수하려는 자, 팔려는 자의 계산식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방정식이 복잡해지면서 이런저런 요인이 꼬이면서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고 사실 보통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된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면 이런저런 군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뒷말들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기사들이 뭐 단독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잡음이 길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네. 하림이랑 동원이랑 지금 굉장히 신경전 벌이고 있죠. 신경전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갔는데 뭐 하림그룹 회장이 같이 갔다고 하는 거 가지고도 지금 네. 동원에서는 해석을 이거를 뭐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김준범 기자가 이제 영구채 얘기했지만 이게 이번에 그 매각 대상이 총 4억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2억 주가 이제 영구채에서 전환된 주식이에요. 그 영구채라는 게 이제 만기 없이 이제 이자만 주는 이제 채권인데 일종의 뭐 주식이랑 채권이랑 뭐 이제 성격을 다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 뭐 채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린 건데 30년 이상의 초장기로 빌렸고 네. 사실상 이거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 자본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영구채. 네. 예. 그때 이 산은이랑 해진공이 갖고 있는 영구채가 이 2억 주뿐만이 아니거든요. 예. 3억 3천만 주 정도가 더 있어요. 또 근데 있죠.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주식으로 또 전환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산은이랑 해진공은 인수 이후에도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한 그렇죠. 30% 정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수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소유 지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배당금 규모도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지분율이 한 50% 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주식이 30%대로 또 이제 낮아지는 그래서 효과. 배당금을 이제 적게 받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림에서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기사 그에서는 하림에서 이제 3년 정도 유예해줘라 전환을 그런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하림에서 우리가 인수하고 배당금을 좀 많이 가져갈 테니까 그 이후에 해진공이나 사는 영구채를 주식으로 그 이후에 전환해 주세요. 요청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제 동원이 가만히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상 인수 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효과도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원에서는 반발하는 거죠. 아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우리도 더 입찰 금액 더
그 높게 써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발하면서 이거는 불공정 경쟁이다. 그래서 지금 하림이 반칙을 하는 거다라고 네. 동원그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영구채가 사실 지금 그 HMM이 지고 있는 빚 채권이 2조 7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구채 형태로 2조 7천억 원인데 사실 이게 주로 발행됐던 데가 2018년, 2019년 이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HMM이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네. 돈이 너무너무 없을 때, 그래서 채권을 급하게 발행을 해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든 메꿨던 건데 워낙 회사가 사실 망하네 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한들 누가 사주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산은과 해양재능공사 그 정부가 사줬던 것인데 정부가 사기에도 회사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이 아니고 언제든지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형태로 발행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자는 자기가 원하면 그냥 채권으로 계속 들고 있거나 아니면 원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게 주식으로 바꿀 때 한 주를 5천 원에 바꿀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HMM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한 주당 15,000원입니다. 네. 그럼 이 채권자가 5천 원짜리니까 바꾸는 순간 한 주당 10,000원을 수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바꾸면 바보가 되는 그런 영구채고 당연히 바꿀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매각으로 팔려고 하는 주식이 4억 주예요. 대략 얘기하면 4억 주. 네. 근데 현재 그 영구채가 일부는 이미 주식으로 전환돼서 전체 주식이 7억 주로 늘었고요. 네. 남은 것까지 다 전환을 하면 10억 주가 돼버려요. 예. 그러면 7억 주 중에 4억 주면 한 60%를 지분으로 인수하는 거지만 이게 10억 주로 늘어나 버리면 40%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아직도 그 산은과 그 해진공이 주주로 한 거의 30%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여서 아주 붙어 있는 2대 주주가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인수하는 하림이나 동원 입장에서는 거의 뭐 7조 원 가까운 돈을 써서 인수를 했는데 말끔한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끔한 지배주주가 아니면 계속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장혁진 기자 말처럼 하림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그 전환사채로 주식을 전하는 걸 유예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막 추가적인 제안을 하니까 동원은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불공정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팔리지는 않는 겁니다. 실제로 네. 유예를 해주게 되면 또 약간 배임 이슈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또 이제 그렇게 맞물리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 HMM 민영화는 지금 배가 거의 항구에서 출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짐은 다 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좀 출항을 해야 될 텐데 요거 나중에 또 결과가 또 나오면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4174님이 95세 우리 친정 엄마도 좋아하시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아까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퀴즈의 정답은 오늘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룹인데요. 이 멤버 전체가 이제 오늘인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 군대에 가게 돼서 저희가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이 그룹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 경제지 포추는 26개 중견기업이 기여하는 규모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 경제적 효과가 42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다 가게 되는데 겨울 군번이 참 힘듭니다. 제가 12월 군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겨울 군번이 힘든지. 저는 1월 군번이었습니다. 예, 이 동생들도 겨울 행군 군번인데. 수경이 가장 힘들죠. 그 국방의 의무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국가에도 많이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으로 알파벳 3자 아니면 한글로 5글자 어떻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서사연님이 저희 집은 3대가 아미예요. 와, 뭐 할머니, 어머니, 따님 뭐 이렇게 해서 3대가 아미라고. 대단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좀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정부의 예. 대책도 나왔고 혹시 두 분 기자님들은 김준범 기자, 장혁진 기자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오피스텔, 빌라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아. 1인 가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이제 건물에서는 층간 소음보다는 벽간 소음 아. 네. 이런 게 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저희 집은 모든 방과 거실에 매트를 깔아놓긴 아. 했어요. 그거 까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수백만 원 나오는데 와. 다 깔긴 했는데 그래도 아랫집에서 항상 아랫집도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해주는데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명절 때마다 예. 그러니까 추석 설 때마다 아랫집에 항상 선물을 갖다 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네, 지내야죠. 일종의 좀 윤활유 역할을 하게 하면서 그 매트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알파벳 뭐 숫자 매트 그런 겁니다. 그런 식의 매트입니다. 대신 좀 그게 수백만 원 한다고요? 요즘 집을 다 깔려. 좀 좋은 거 다 깔면 저희 집은 300만 원 나왔는데 아. 이게 그렇게 깔아야 그나마 이게 애들은 좀 편하게 놀 수 있고 그래도 이 선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얼굴 붓기는 일이 생겨서 지혜롭습니다. 예.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근데 맡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웃 간의 정으로만 지내기엔 사실 또 힘든 면이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층간소음 대책을 좀 내놨더라고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던데요. 예. 근데 갑자기 이거 발표해서 약간 뭐 배경은 뭔가 좀 궁금하긴 하던데 어쨌든 이제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층간 소음 기준 충족할 때까지 만약에 충족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보완 시공을 이제 무조건 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준을 못 맞추면 이제 준공 승인을 안 내줍니다. 그 말인즉슨 입주를 못 한다는 그렇죠. 거죠. 입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 공사 기간에는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은 뭐 중도금 대출 이자라든지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건설사가 다 이제 부담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센 조치 같긴 해요.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네. 어제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요.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엄청난 자신감이 깔린 보도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다 잘못됐고 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깔린 보도자료인데 방금 장 기자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우리 층간소음 검사하면 뉴스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큰 타이어로 바닥을 내려치거든요. 네. 내려쳐서 아래층에서 몇 데시벨이 들리느냐. 49데시벨을 안 넘어야만 기준을 충족하는 거고 네.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안 내주겠다. 근데 그러면 준공승인을 안 내주면은 건설사는 아파트 다 지어놓고 그 물건 못 파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부담을 지게 해주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그 바닥을 내려치는 검사를 거의 건물을 다 지어놓고 했어요. 네. 뭐 내장재까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층간소음 충족 안 되라고 하면 건설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 그래서 뜯어낼 수도 없고. 앞으로는 준공에서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전에 미리 골조만 다 됐을 때 시멘트만 깔렸을 때 내려치는 검사를 해서 준공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보완 지시를 내려서 남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거기다 완충제를 더 깔든 뭘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완을 충족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준공 승인 전에 충족을 시키면 이제 준공 승인해서 입주를 허용하게 해주겠다는 대책이어서 좀 세긴 한데요. 네. 세긴 한데 이게 저는 솔직하게 잘 좀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지금까지 이게 사실 이 제도가 아까 장 기자가 왜 이게 지금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출입해서 아는데 2019년에 감사원이 처음으로 층간소음 감사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일을 제대로 해왔느냐라는 감사를 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2019년 현재에서는 바닥에 우리가 아는 그 1층과 2층과 3층 사이 그 천장이자 바닥, 이 바닥의 두께가 21cm가 되면은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건설사가 할 만큼 다 했어라고 봐주는 방식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21cm의 구성을 어떻게 시멘트도 놓고 완충제도 놓고 적당히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21cm만 맞추면 건설사가 할 노력을 다 했어라는 식으로 했고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날림 스티로폼을 깔았던 게 다 지적이 됐고 그냥 두께만 맞추려고. 예, 두께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원이 국토부가 층간소음으로 괜찮아라고 승인한 아파트를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예. 층간소음 우수, 그러니까 층간소음 방지 우수 1등급, 2등급이 국토부 검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까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런 식으로 건설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눈 감아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국토부가 이 국토부 아닙니까? 네. 몇 명 지났으니까 몇 명 퇴직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준공 승인을 안 내준다는 엄청나게 센 정책을 내긴 했지만 이 49데시벨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뭘로 때려가지고 누가 검사할 것인지 이런 사실 이게 다 시행령에서 정해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 봐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빵 발표하고 정부 정책을 잊어버리는데 디테일은 저는 디테일이 정해지는 걸 보고 나서 아하. 야 진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까지 봐야 네. 된다. 이게 근데 일단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 혹시나 같아요.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입주하시는 분들, 소비자들에게 좀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걱정이 있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더 좋은 자재 써야 된다 하면서 당연히 좀 인상 요인이라고 주장할 것 같고요. 이게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그쵸, 분양가 이제 떠올리자. 2020년만 해도 이제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한 5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아마 평균 한 800만 원 선 하고요. 평균이. 그 강남 뭐 레미안 원베일리 뭐 물론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거기가 지금 평당 건축비가 한 900에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이 평당 1,700만 원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결국 더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층간소음 막는 자재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 건축비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더 큰 타격이 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자체적으로 연구소도 만들고 뭐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중소 건설사들은 그럴 여력은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새 좀 뭐 PF 위기다 뭐다 해서 좀 공사장들 멈추고 그런 데 많은데 좀 건설사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얘기할 어떤 여지는 또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이 보도 나오고 이제 밑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워딩들이 나오던데 물론 익명 관계자들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건설 단가가 한 3%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럼 결국 그걸 이제 분양가에 전가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그 국토부가 발표한 것은 아까 49데시벨이라는 기준을 강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은 그대로고 네. 그동안에는 기준을 안 지켜도 그냥 권고했습니다. 좀 지키세요라고 권고했는데 이제는 기준을 안 지키면 준공 승인 안 해주겠다는 사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에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아. 근데 앞으로 3% 준공비가 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 지켜왔다라고 자인하는 거잖아요. 대충 지어왔다라고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그러니까 3%를 늘린 정말 뭐 1%든 2%든 3%든 건설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만큼 돈을 아껴가지고 층간소음 대책 대충 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니까 이건 사실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이건 할 말 없어지는 대목이죠. 일단 여기에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지난해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24년, 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이제 차례차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뭔가 달라질지는 한 1, 2년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아니 1, 2년이 아니죠. 제 생각은 이거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니까 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한 20년 정도 쌓여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과반이 되면 아하. 그때야 비로소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많아졌을 때. 지금 맞아요. 이미 지은 아파트가 전국에 1,200만 세대가 있어요. 거기는 이런 기준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방법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뭐 일단은 그냥 뭐 어쩔 수 여전한 없고.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제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 뭐 300만 원까지 저리로 뭐 빌려주는 이런 대책하고 있지만 이게 뭐 신청한 가구가 전국적으로 21개 가구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내 돈을 써야 되니까. 대출이니까. 네. 유지호님은 주차장도 자리가 없어서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는 서로가 이해하고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 배려를 해야 하는데 일단 소음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건설사에 좀 부담을 주는 것까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는 있는데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랄까? 어디서부터 이게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건 없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뭐 김준범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층간소음 측정 방식도 조금 논란이 있대요. 예.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이 벽체 위에 이제 슬라브를 얹는 이제 벽식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벽식 구조는 아까 제가 잠깐 뭐 그 벽간 소음도 얘기를 네. 했지만 이게 벽으로 이제 각 세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소음이 생기면 이제 아랫뿐만 아니라 뭐 대각선, 뭐 옆에 뭐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소음이 퍼지는 구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또 층간 소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업계에서는 단지 뭐 위아래만 이렇게 그 타이어 이렇게 쳐서 하는 이렇게 평면 층간 소음만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옆집 소음일 수도 있고. 이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바닥에다 귀를 한번 대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벽식 구조는 벽을 타고 이제 진동으로 오기 때문에 네. 소리를 이제 진동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벽식 구조의 한계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라멘 구조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기둥식 구조. 우리 오피스, 회사, 건물들 짓듯이 기둥식 구조로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층고를 더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현실적이지는 않다라는 또 비판도 있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이쪽 정부가 아까 국토부가 밝힌 패러다임 정책 전환이 정말 잘 돼서 이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층간소음 없이 지내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200만 세대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이거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누구 정부 탓도 아니, 그러니까 뭐 정부를 탓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해서 서로 좀 분쟁을 조정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했고요. KBS 김준범, 장혁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일본의 창업 트렌드를 한번 또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